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과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9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상전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요.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 자, 외부 이상전압엔 뭐가 있냐면 다시 직경내가 있죠. 직경내가 뭐예요? 송전선의 번개가 직접 치는 게 직경내고요. 유도래라는 게 있죠. 유도래가 있습니다. 유도되어서 어디에? 송전선에 전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쪽으로 흩어지면서 충격파를 만드는 것을 우리 유도래라고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직경내는 이런 거죠. 전선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네온이 이렇게 다가오죠. 플러스 네온이 싹 다가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네온이 쭉 있어요. 그러면 송전선에는 뭐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전하의 이동은 전자의 이동이죠.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어디 가죠? 처음에 플러스로 가겠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직접 때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선행방전했다 그래. 선행방전하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뇌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선행했지만 방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행방전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직격됐다고 하고요. 유도래라는 건 뭐냐면 자, 마이너스 네온이 이렇게 똑같이 다가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온이 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옆에 네온이 하나 더 왔어. 근데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왔겠죠. 처음에 선행방전을 누구랑 하냐? 얘네들끼리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선행 방전을 하고 나면 그 뇌가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던 뇌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지. 이렇게 분류해 버린다 이 말이야. 이렇게 분류하면서 뇌가 치는 게 유도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경내보다는 유도래가 그 크기는 작겠지. 왜? 한번 이미 방전을 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상당히 좀 작을 겁니다. 자, 내부 이상전압에는 크게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어요.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또 과도 이상전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서지 이상전압도 있습니다. 개폐서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자, 지속성 이상전압의 대표적인 게 일선지락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내가 일단 스위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어떤 고장들 내부적으로 일어난 고장들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고장을 우리는 내부 이상전압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발전기 자기여제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페란티 현상, 지속되고 있죠.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 차단 이상전압, 그 다음에 철공지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지속성 이상전압에선. 자, 그 다음에 개폐서지 이상전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부하 충전설로 개방할 때 개폐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무부하 충전설로 개방 이상전압 몇 배? 상전압의 4배에서 6배까지 올라가더라 라는 거 배우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장전류 차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상 비동기 투입 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전류 차단, 여자전류 차단, 여자전류라 할게요. 변압기의 여자전류 차단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인데요. 여기서 송배전 계통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의 내부적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얘는 뭐예요? 내부적 원인은 뭐가 있어? 아크 접지, 일선지락 생긴 거죠. 자, 그 다음 선로의 개폐, 그쵸? 개폐서지 이상전압, 선로의 이상 상태들이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선로의 이상 상태, 이게 내부적인 원인이고, 직경내는 뭐예요? 외부 이상전압이라고 그랬잖아. 외부 이상전압, 그죠? 유도래 직경내는 외부 이상전압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가번이 되겠네. 가번, 그죠? 네, 좋습니다. 가번. 자, 그 다음 22번 송전선이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억제 및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다시요. 송전선이 통신선에 미치는 유도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가번부터 보시면 송전선에 충분한 연가를 실시한다. 예, 연가를 실시하면
LC가 평행되는 거죠. 선로정수가 평행되죠. 나번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 개소를 택하여 중성점을 니액터로 접지하면, 자, 니액터로 접지했답니다. 22번은 나번 보시면 니액터 접지하면 여기 고장전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고장전류가 선로에 영향 미쳐야 못 미쳐야 중성점에 영향이 안 들어가죠. 왜? 이 L값 때문에 지락전류가 대단히 작은 게 되죠. 지락전류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다 이거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으면 근교통신선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다. 맞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과 통신선의 상호 접근거리를 크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답번은 전자유도 전압 EM은 공식이 여러분들 아마 생각날 겁니다. 오메가 ML의 3I0라는 공식이 있고요. 여기서 M이 뭐예요? 상호 뭐예요? 인덕턴스이고 병행길이 L이죠. 이런 상호 인덕턴스 M을 통신선에 주는 M을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송전선과 통신선을 멀리 떨어뜨리면 된다. 그래서 맞고요. 라번에 보시면 송전선 측에 특성이 양호한 피렉을 설치한다. 송전선 측이 아니라 어디요? 통신선에 양호한 피레기를 설치해서 이상전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네. 4번. 자, 좋습니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뭐 설명이 조금 있는 것들은 풀이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변압기라는 것들은 변압기 또는 발전기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설비죠. 당연히 보호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서 변압기의 보호 방식이 나왔는데, 자,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도 전기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기계적으로 보호할 것이냐를 확실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전기적 보호 방식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율, 차동, 계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과전압이 걸려도 안 되겠죠. 그래서 OVR도 설치하고, 과전류가 흘러서도 안 되겠죠. OCR도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기적 보호 방식이다 이거야. 뭐 UVR도 설치하겠죠. 부적전압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왜? 단락이 생기면 부적전압 계전기 가지고 검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UVR도 설치되고, 이런 것들이 전기적 보호고요. 기계적 보호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후 부홀즈 계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가 필요하겠지. 온도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차는 방압계가 필요하고요. 방압계. 그 다음에 유면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왜? 이거 변압기라는 거 이거죠. 변압기 통 안에 철심이 있고, 이 철심에 뭘 가나와서 코일 감아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기름을 채워놨단 말이야. 이 기름을 채워놨는데 이게 기름이 떨어져서 얘들이 노출돼 버리면 절연 파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면계가 필요합니다. 유면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충격 압력 계전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충격 압력 계전기 등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가번에 보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 맞고요. 온도 계전기 필요하고, 부월즈 계전기 필요하고, 주파수 계전기는 필요 없더라. 주파수는 우리 발전소에서 요즘 너무나 잘 맞춰주고 있죠. 주파수는 뭐예요? 발전기들이 병렬 운전하면서 개통해서 유효전력을 소비하더라도, 일부의 소비를 하더라도 주파수가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60Hz를 저희 나라는 사용하고 있죠. 이거의 정격은 얼마큼을 지켜줘야 돼? 유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2Hz를 넘어가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2Hz에서 얼마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거야? 59.8Hz까지만 허용하겠다. 한전은 지금 이거보다도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1Hz 이상 벗어나지 않게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 조정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전압 조정이 가장 큰 문제죠. 이 전압 조정은 발전단에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수용가에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상 설비 가지고 전압을 크기를 맞춰줘야 돼. 왜?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시면 여기 콘센트가 어디 있나요? 예, 콘센트 뭐 여기 걸 찍어보고 그 옆에 거 찍어보면 서로 전압이 틀려. 왜 틀린 거야? 선로가 연결되어 있고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걔네들이 전압 강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은 아주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뭘 갖고 조정하는 거예요? 무효분을 조정해서. 그래서 QV 컨트롤 한다 그러죠. 얘 주파수 조정은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유효전력,
발전소에서 유효전력 가지고 주파수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조정이야? 얘가 PF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효전력 갖고 전압 조정하는 거고 유효전력 가지고 주파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주파수 계정기는 필요가 없더라. 답 몇 번? 라번에 보시니까 있네, 그죠? 4번 라번에 있습니다. 자, 24번. 다음 중 보상변류기가 다 나왔네. CCT라고 합니다. CCT, Compensation Current Transformer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뭐를 보상하는? 전류를 보상하는 계정기, 보상 계정기입니다. 얘를 보상변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어딜 좀 보시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변압 B와 CT의 변류비가 달라. 변압한 B와 CT의 변류비가 달라. 계정기로 유입되는 전류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1차 측에 예를 들어서 부하전류, 흐르는 전격전류를 구해봤더니 얘가 143A가 나왔다고. 자, 3A가 나왔는데 여기 CT는 설치할 때 보면 143A짜리 CT는 없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곱하기 1.25배에서 또는 1.5배를 곱해주고 여유를 준다 이 말이죠. 여유를 줘서 예를 들어서 한 180A가 나왔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180A가 나오면 이 180A짜리 CT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을 쓰냐면 200대 예를 들어서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5A짜리 이렇게 사용해 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격 전류와 무슨 차이가 생긴 거야? 전류에 차가 생겼지. 무려 몇 암페어만큼? 한 60A 정도 전류에 차가 생깁니다. 이런 차를 보상해 주는 거다 이 말이야. 변압을 했던 그 B와 실제 뭐가 틀리다고? 변류비가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변류비가 틀려. 계정기로 유입하는 전류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에 뭐 달려? OCR 계정기 이렇게 달리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 변류기를 설치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요. 가번. 변압기 고저압 간의 전류 위상을 보상해 준다. 그래서 가번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은 양과는 상관없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는 그랬어요. 자,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계정기에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그려보면 25번은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 책에다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로축이 시간축입니다. 그 다음 가로축이 전류의 크기입니다. 자, 0A로부터 또는 0초로부터 전류가 커지고 있죠. 0초로부터 시간이 크게 흐르고 있죠. 자,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게 뭐라고요? 순시 계정기. 그러니까 순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순한시 계정기.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느 전류 크기 이상이 되면 동작하여 그 크기와는 관계없이, 전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를 우리는 정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정한시 계정기.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을 하고, 그렇죠? 전류가 작으면, 전류가 예를 들어서 작습니다.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정기를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자, 어느 순간까지는 반한시성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전류값 이상이 되면 뭐예요? 그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계정기, 정한시성을 따라가는 계정기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반한시 계정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있다. 계정기를 저희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한도를 넘은 양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 어떤 거예요? 요거라 그랬죠? 순한시 계정기다.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다. 4번. 자,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자, 26번. 변압기 중성점의 비접지 방식을 직접 접지 방식과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비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가번부터 보시면 전자유도 장애가 경감된다. 예, 맞네요. 자, 우리가 전자유도 장애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게 무슨 접지예요? 직접 접지죠. 직접 접지. 전자유도 장애는 왜 일어나는 거야? 평상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장시에, 어떤
선로에 지락 고장이 생겼다고 하자 이 지락 전류를 우리 IG라고 한다면 IG의 크기는 얼마예요? 3I0의 대단히 큰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 M은 전자, 통신선에 일으키는 유도전압, 전자 유도전압. 이 전자 유도전압은 제2의 오메가 ML의 원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A상의 흐르는 전류, B상의 흐르는 전류, C상의 흐르는 전류에 차가 있다면 그 전류가 어디에 흘러? 여기에 흐르겠죠? A상, B상, C상의 IA 전류, IB 전류, IC 전류의 크기가 틀리고 원래 고장이 안 났었다. 그러면 이 전류의 합은 얼마인 거예요, 원래? 0이지, 0.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0A 때문에 일리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 고장이 아니다. 그러면 통신선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데, 이런 고장이 발생을 하면 아주 큰 지락 전류가 어디로? 중성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3I0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대단히 큰 전류가 전자 유도전압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전자 유도전압은 유도장애가 경감된다가 아니라 원래 비접지 방식을 물어본 거니까 지적 접지는 대단히 크고 비접지에서는 전자 지락 전류가 만약에 지락 고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락 전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데가 없잖아. 어디로 올라갈 거야? 접지가 없으니까 원래 대지와 뭐하고 있는 충전되고 있는 C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몇 배가 되냐면 루트 3 오메가 CN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N이라는 것은 단위가 뭘 갖고 있지?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메타. 킬로메타당 10의 마이너스 6승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주 대단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는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번은 아니고 나번. 지락 전류가 작다? 비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작습니다. 그죠? 맞죠? 방금 전에 지락 전류가 작다 그랬고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제가 뭐라 했어요? 지락 전류가 커야지만 여기다가 보호계전기 뚝 달아가지고 보호계전기 다를 데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계전기 적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그죠? 비접지 방식 물어봤으니까. 선로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없다. 예, 맞네요. 선로에 영상전류가 흘러요? 안 흐르지? 영상전류 없잖아요. 그죠? 영상전류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직접 탈출 방식에서 영상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답은 다번일 거고요. 문제 27번. 저압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단상 몇 선식? 3선식이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 라번입니다. 라번. 27번은 라번이 될 것 같고요. 28번. 각 수용가의 수용설비 용량이 50, 100, 80, 60, 150 있으며 각각 이들의 수용률은 0.6 등등입니다. 일대 부하의 부등률이 1.3이라면 변압기 용량은 몇 kVA인가? 그래서 kVA 밑줄을 좀 치시고, 자, 우리 이렇게 됐다는 거지.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설비가 몇 개가 있답니까? 50짜리, 100짜리, 80짜리, 그 다음에 얼마요? 60짜리, 150짜리가 이렇게 있고, 이거 각각의 수용률은 0.6, 얘 수용률은 0.6, 0.5, 0.5, 0.4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부하 간 부등률이 있는데 얘 부하들 간에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부하가 있나 봅니다. 걔들의 부등률을 1.3으로 줬을 때 이 변압기 용량 kVA를 계산하시오 이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킬로와트죠, 단위가 전부 다. 그죠? 킬로와트입니다. 자, 그러면 5, 6에 30이면 30kW일 거고, 뭐 60kW, 또 등등이 나오겠죠. 이런 킬로와트 단위로 나오는데, 이 킬로와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변압기 용량은 kVA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킬로와트가 여기에 다 합산이 된다면, kVA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지만 kVA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변압기 용량 계산은 어디 난다? 부등률식에서 하자, 부등률은 합성한 최대 전력, 얘가 뭐라는 거야? 킬로와트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되는 거죠. 합. 이게 부등률이고서 1보다 큰 거죠. 항상 1보다 크다. 부등률이 여기서는
3이 주어졌네요. 자,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 합성 최대 전력 킬로와트를 구해서 뭐라는 거야? 얘 변압기 용량으로 환산해라 이거지?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얘 킬로와트는 어떻게 계산한다? 부등률 분해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지?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 각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랬어요. 최대의 합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등률 얼마 주어졌어요? 1.3이 주어졌고,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30kW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야? 설비 용량 50에다가 수용률 0.6 곱해준 거죠? 그럼 각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 된 거지. 이걸 다 합하라며. 그러면 100에다가 또 얼마 곱해줘야 돼? 0.6 플러스 80에다가 얼마? 0.5 플러스 60에다가 0.5 플러스 부하가 맞네요. 150 곱하기 0.4가 되겠네. 그죠?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된다고? 각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다. 왜?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수용률식에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몇 킬로와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kVA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kVA로 바꾸고 싶으면 킬로와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역률을 곱해주라는 거지. 역률 주어졌겠죠. 역률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0.8로 주어졌네. 그러면 걔가 얼마? kVA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답은 몇 번이냐면 라번에 보시면 있네요. 라번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거죠.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출력 18만 5천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소에서 매시간 킬로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사용 전력 양이 되는 거죠. 양. W는 P에다가 T 시간을 곱하면 전력 양이 되는 겁니다. 자, 매시간 140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발전소의 열효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열효를 구하시오. 단 사용하는 석탄의 발열량은 4,000kcal 파 킬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29번은 효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효율은 MH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860 PG 킬로와트가 되는 거지. 이걸 사용 전력 양으로 바꾸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요? 시간을 곱해주면 될 것이다. 곱하기 100%다. 자, 그러면 M이 얼마 주었어요? M이 140톤이 주었으니까 원래 이 M은 연료량은 시간당 뭐예요? 킬로그램 한 시간당 몇 킬로그램을 연료를 소비를 했냐 이거죠. 근데 걔가 뭐로 주었다고? 톤으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톤으로 바꿔야지. 시간당 몇 톤이 소비됐냐 그랬으니까 140 곱하기 10에 3승 해줘야지만 되겠죠. 왜? 톤을 얼마로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을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H가 뭐예요? 발열량이 되겠지. 발열량이 얼마? 4,000이랍니다. 4,000 분의 860 곱하기 PG가 얼마라고요? 18만 얼마라 그랬어? 18만 5천 매시간당 소비됐답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매시간 이렇게 했다니까 시간까지 곱해진 사용 전력 양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18만 5천이 곱해지고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28.41%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자, 30번. 자, 30번은 송전 방식에는 교류 송전과 직류 송전 방식이 있다. 그렇죠? AC와 DC 방식이 있답니다. 교류에 비하여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직류의 장점을 물어본 거죠. 직류의 장점은 그랬습니다.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리액턴스 X가 없고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어요. 왜? 루트 2분의 1만큼 뭐예요? 전압이 덜 걸리기 때문에 절연을 낮출 수 있고 충전 전류가 없어요.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가 없습니다. 충전 용량에 의한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페란티 현상도 없습니다. 페란티 현상도고 단락 용량이 증대되지도 않습니다. 표피 효과도 없습니다. 작습니다. 표피 효과도 작고 송전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송전 용량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교류보다 송전 용량을 크게 할 수 있고
안정도도 높습니다. 왜 안정도가 높은 거예요? P는 X분의 ESER 사인 세타에서, 사인 델타에서 X 값이 없다 그랬죠? 얘가 뭐예요? 무효분이 없더라 이거지. 이게 작으면 당연히 안정도는 대단히 크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DC 사용하지 왜 AC 사용하는데요? DC는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또는 전압을 변환해서 승합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전압 승합을 뭘로 하는 거죠? 변압기라는 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압을 승합할 수가 없고요. 또 차단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단이라는 것은 교류 전압이 이렇게 있다면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항상 세타만큼 뒤져 있겠죠. 그죠? L만의 부하가 아니라 L 거의 대부분이 L 부하기 때문에 세타만큼 전류의 이상이 이렇게 뒤져 있을 겁니다. 근데 차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스위치를 딱 끊으면 여기서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전류 어떤 0점까지 가서 전류 0점을 추이해서 전류 0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차단기는. 근데 직류는 뭐예요? 직류는 전류나 전압의 이상이 동상이다. 그러면 전류에 0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류 0점을 강제로 만들어야지만 되는데 이 강제로 만들어주는 전류 0점을 만들어주는 발생 장치 자체가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기술이 앞서 있지 못하다. 또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주 큰 단점입니다. 뭘 할 수 없다? AC를 DC를 AC로 바꿔주는 그 변환 설비부터 전압을 승합해주고 다운시켜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차단기부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자, 아래 풀이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장점을 했으니까 송전 효율이 좋다. 나번에 있네요. 나번. 풀이를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번. 31번은 통신선과 평행된 주파수 60Hz의 3상일회선, 송전선에서 한 선의 지락전류가 100A다.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유도 전압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전자유도 전압 EM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J의 오메가 ML의 3I0다. 그랬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이고 M은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그 다음에 L은 뭐예요? 통신선과의 병행 길이. 그 다음에 I0가 영상전류죠. 영상전류. J의 2파이 F 곱하기 M이 얼마 주어졌습니까? M이 상호 인덕턴스가 0.05가 주어졌고 미리헬리를 기본 단위 암페어 들어갈 거고 메다 들어가고 기본 단위 들어갈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고? 미리헬리를 헬리로 바꿔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길이 L이 주어졌네. 길이 L이 주어졌나요? 예, 50km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50km 곱하기 3에다가 영상전류가 얼마 주어졌어? 100A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다 끝났나요? 길이 L까지 다 곱해줬나요? 예. 저기 뭐 F는 당연히 60Hz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283 볼트가 어디에 뜬다고? 통신선에 그대로 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전자유도 전압은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얼마를 제한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송전선 근처에 있는 통신선에는 650V 이하로 뜨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배전선은 옆에 있는 통신선에는 430V 이하가 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일본 애들 거 그대로 띄어다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전자유도 전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유도 전압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전유도 전압은 뭐야? 평상시에 고장이 아닌 얘는 고장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고장이 아닌 평상시에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건 뭐예요? 정전유도장애지 걔의 기준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본은 150V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규정은 없더라.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 다음과 같은 변류기의 접속이다. 이와 같은 접속을 무슨 접속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 자, 차동 접속이라고 합니다. 차동. 뭘 보고 차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시작점 보고 점이 어디에 있어요? 점이 같은 방에 있으면 걔가 차동이고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있으면 걔가 뭐예요? 차동이 아니라 가동이죠. 가동. 자,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차동이네요. 답 라번일 거고요. 33번
중거리 통전선로에서 T형 회로에서 일반 회로 정수 C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어요. C는 T형 회로가 됐든 파이형 회로가 됐든 C는 뭐예요? 어드미턴스를 나타내는 거죠. 이 얘기지.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다.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에서 얘는 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부하가 됐다면 얘가 0이 됐겠지. 0이죠. 왜? 전류가 무부하 C는 흐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A는 구할 수 있겠네. ER분의 ES다. 아, 얘는 전압비구나. 전압비. 얘는 전압비이고 C는 2분의 뭐가 되겠어요? IS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예요? 2분의 IS. 당연히 얘는 어드미턴스구나. 어드미턴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방 시험을 합니다. 무부하 시험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죠. 얘가 0이 되면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I분의 ES가 되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Z는 I분의 2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 B가 됩니다. 임피던스 B가 되고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IR분의 IS니까 얘는 전류비가 되는 거죠. 전류비가 될 것이다. C를 물어봤으니까 어드미턴스 B가 되네요. 그죠? 다음 4번. 자, 34번. 삼상 송전선로에서 지름이 5mm, 경동선의 간격이 1m랍니다. 여러분들 단위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단위를 미리로 메다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메다를 미리로 바꿀 것인가?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정사각형 배치한 가공선에 한 선 1km당의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랍니다. 작용 인덕턴스 L을 구하라. 34번은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에서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이 얼마 주었어요? R이.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걔를 뭘로 바꿔야 돼? 반지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왜? 이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2.5겠네. 5를 2로 나누면 2.5겠죠. 곱하기 10에 몇 승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승 해야지만 메다가 되는 거죠. 자, 메다 분의 뭐가 됐어? D가 몇 메다? 1메다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고? 나번이 나오네요. 나번.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랭킹 사이클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35번. 화력발전소의 기본 사이클, 랭킹 사이클이랍니다.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건 누구야? 카르노 사이클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죠. 이상적이다. 이대로 하면 발전소의 효율이 한 50%는 나올 것 같아. 그렇지만 실제 랭킨이라는 사람이 한번 사이클을 구성해 봤더니 실제는 몇 프로밖에 안 나와요. 발전소 효율이 38% 정도밖에 안 나와. 아무리 랭킨 사이클만 가지고 효율을 높이려고 해도 38에서 40% 이상을 못 넘기더라. 효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랭킨이라는 사람이 떠들었는데 그 사이클을 우리는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예요? 카르노 사이클은 온도 변화를 얘기하죠. 온도. T1 온도분의 T1 마이너스 T2 곱하기 100으로 이렇게 효율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야, 압력까지도 관여가 돼 있다. 그래서 랭킨이라는 사람은 온도의 변화를 압력의 변화로 말하는 사람이 랭킨입니다. 곱하기 100%의 효율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랭킨 사이클이고요. 랭킨 사이클의 장치선도를 그려보면 보일러,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야. 보일러가 있고 과열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스팀 터빈이겠죠. 여기에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급수 펌프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랭킨 사이클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터빈 하나 더 달고 그 축이 증기를 제열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제열 사이클이지. 자, 제열 사이클이고 여기서 축이까지 했다. 증기를 빼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재생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열 사이클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없는 기본 사이클, 랭킨 사이클이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 그럼 랭킨 사이클이죠. 기본만 있는 것. 자, 그런데 이거의 순환 사이클을 한번 얘기해 보랍니다. 자, 보일러가 됐든 급수가 됐든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일러를 먼저 볼까요? 보일러에서 가번부터 보시면 보일러에서 그 증기가 어디 가는 거야? 과열증기로 가는데 급수 펌프가 나왔으니까 가번은 아니고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갔다 바로 과열기 빼줬으니까 나번도 아니고요. 다번은 급수펌프가 기준이다. 급수펌프에서 보일러, 보일러에서 과열기, 과열기에서 터빈, 터빈에서 복수기, 복수기에서 다시 급수펌프를 거쳐서 보일러.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된다. 이 장시선들을 그릴 줄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36번. 자, 36번은 수력발전소에서 이용되는 서지 탱크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풀이를 잠깐 좀 보십니다. 조합수조는 저수지로부터 수로가 압력 터널인 경우에 시설하는 설비로서 조합수조는 압력 터널인 경우에 사용한답니다. 자, 압력수로와 수압관을 접촉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서지 탱크는 자유수면을 가진 수조로서, 그러니까 조합수조 얘기하는 거죠. 조합수조. 조합수조로서 부하가 크게 변화했을 때 습격작용, 워터 해머링 작용이죠. 워터 해머링 작용을 흡수하여 압력수로를 보호하고 수처의 사용 유량 변동에 의한 서징 작용, 서징 작용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야 이게? 읽어보면 이거지. 우리 이렇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수지가 있고 압력수로가 설치되어 있대. 압력수로. 압력 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조합수조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수압관이 있고 여기에 터빈을 달아놓는 겁니다. 터빈 위에 당연히 발전기가 있겠지. 자, 이 압력수로에서부터 조합수조는 뭐라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평을 얘하고 맞춰졌겠죠. 우리 수평자 알잖아, 수평자. 여기 저수지, 큰 저수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부하를 차단해버리면 여기에 뭐야? 워터 해머링이 생기는데 물이 거꾸로 역류한다 이 말이야. 역류를 하는데 이때 때리는 것을 뭐예요? 조합수조에 있는 물이, 조합수조는 물이 조금밖에 없을 거 아니야. 저 저수지에 비하면. 그게 물이 승강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압력들을 습격작용 등을 흡수하는 것이 조합수조다, 서지 탱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보시면 아닌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흡출관을 보호하기 한다. 흡출관은 여기에 달린 게 아니죠. 흡출관은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거고 방수로다 이렇게 물을 내보내는 흡출관, 이걸 흡출관이라고 합니다. 흡출관. 전압차 지점에는 반드시 흡출관이 필요하다. 왜? 여기에 낙차도 이용하려고. 자, 흡출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단 답은 가번이네요. 네. 자, 그 다음 37번.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가 나왔네. 라인드롭 컴펜세이터라고 그러는데 얘가 뭐냐면 선로에 전압 강화가 생긴 것을, 드롭이 생긴 것을, 그러니까 라인드롭, 선로에 드롭이 생겼다. 뭐가? 전압 강화가 생겼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게 뭐다? 컴펜세이터. 보상기. 그래서 라인드롭 컴펜세이터는 전압 강화 보상기입니다. 이 전압 강화 보상기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요. 4번에 보시면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드롭 컴펜세이터다, 보상기다. 자, 38번은 다음 중 직경내에 대한 방호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철탑이 있고 직경내가 친답니다. 여기에 선로가 있는데 직경내가 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가운지선 달아놓죠. 가운지선을 달아놓는다. 답도 가운지선이네요. 그죠? 가운지선뿐만 아니라 이상전압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피레기가 있을 거고 매설지선이 있죠. 매설지선 왜 까는 거야? 선로의 저항값을 되도록이면 작게 0쪽으로 갖고 가려고. 아시겠죠? 그럼 이상전압이 가운지선에 맞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지로 잘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가번일 거고요. 39번. 40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했답니다. 39번은 이렇게 했답니다. 델타 결선했는데 그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 한 대가 400kVA 짜리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세대 가지고 델타 결선했으니 3 곱하기 얼마가 나오는 거야? 400kVA는 1200kVA의 용량을 갖고 있는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대가 고장이 나면 VV 결선을 운전해야 되는데 그때 출력 물어봤나요? 그때는 대략 몇 킬로와트까지 부하를 걸 수 있겠나? 출력 물어봤겠지. 자, 그러면 이때의 PV는 V결선에서도 삼상전력이 나오는 거 아니야? VV 결선에서. 그러면 삼상이면 3에다가 이거 아니었어요? 삼상이니까 삼상 출력이 나온다 그러면 루트 3에 VI만큼은 나오는 거지. 이게 뭐야? 한 대의 용량에서 루트 3배를 더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루트 3배에다가 한 대의 용량이 얼마예요? 400이니까 얘가 대충 계산하면 1.7321배 하면 뭐 한 600거 나올래나? 693 kVA가 이렇게 나오더라. 얼마로 떨어져 버린 거야? 한 대
고장남으로써 1200짜리가 690, 약 700 정도밖에 출력을 못 내는 거죠. 예, 좋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에 있네요. 자, 40번. 원자로의 제어제가, 제어제. 자, 원자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속제가 있고, 그 다음에 냉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제가 필요합니다. 제어제가 왜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우리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건데, 핵 분열을 이용합니다. 핵 분열을 이용하는데, 이 핵 분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 분열이 뭐야, 이거? 중성자가 누구를, 우라늄 235를 때리면, 235이 아니라 235를 때리면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약 2.5개 정도로 불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때리고 나면. 그럼 얘들을 그때 속도를 어떻게 해주고 감속제에 넣어서 감속하고 열중성자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이면 1년 6개월 동안 연료 갈기 전까지는 계속 잘 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핵분열이 갑자기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물밀도가 뭐야? 나빠지거나 이러면 뭐예요? 경수, 감속제 이런 것들이 나빠지고 이러면 얘가 핵분열이 증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증가되는 것을 누군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걔가 누구다? 제어제입니다. 제어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원자로에 보면 맨 위에 뭐가 달려있냐면 붕소막대가 달려있어요. 걔가 붕소막대가 제어제로서 만약에 핵분열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걔가 뚝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뭘 먹으러 가는 거야? 이 중성자 먹으러 가는 거야. 제어자가 아시겠죠? 그게 제어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커야 되지. 제어제 역할이 뭐라 그랬어? 제어자를 흡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작아야 된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답은 일단 가번이 되겠네. 그죠? 가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으로 하시고 자, 이래서 2009년 1회 전기기사 관도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